어머니, 숨 쉬지 마세요. 온 집안에 시골균 옮잖아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제 얼굴로 쏟아진 건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며느리가 뿌려대는 독한 소독약 세례였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 코를 틀어막고 제 낡은 옷과 쭈글쭈글한 손에 하얀 약품을 난사해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칠 뒤 그들은 자신들이 상류층 파티에 초대받았다며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는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거짓골로 어딜 껴요? 집이나 지키세요. 저더러 도둑이 들지 않게 집이나 잘 지키라는 비수 같은 말만 남긴 채 말이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헬기 띄워. 직접 가서 박살낸다. 잠시 후 아파트 옥상 위로 거대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서울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할머니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과연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헬기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본 그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시어머니를 개 취급했던 며느리. 그녀가 상상도 못한 지옥이 곧 시작됩니다.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국. 이제 막이 오릅니다. 어디에서 이 통쾌함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재미있게 사연 시청해주세요. 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태산건설 본사 3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이 넓은 회장실 안에는 최고급 가구 대신 낡은 소파 한 대와 손때 묻은 안전모가 책상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말순, 72살입니다. 태산건설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죠. 하지만 세상은 제 얼굴을 모릅니다. TV 뉴스에는 늘 전문 경영인인 강 대표가 나가고 저는 10년 전부터 은둔 경영을 고수해 왔으니까요. 회사 직원들조차 제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싼 원두커피를 마신다지만 저는 여전히 이 투박한 맛이 좋더군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리어카를 끌고 시멘트 포대를 날랐던 그때가요. 한바집에서 쪽잠을 자며 벽돌을 쌓았죠.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어요. 매니큐어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이 손으로 태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거칠애가 아닌 손과 눈을 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수천억 원짜리 신도시 프로젝트 결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30년 된 낡은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시작할 때 처음 산 만년필이었죠.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펜으로만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도련님께서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약속도 없이? 예, 상당히. 다급해 보이십니다. 제 아들 박성우는 35살입니다. 태산건설 전략기획본부장이지만 결혼할 때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신분을 숨겼었죠.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을 피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문이 열리고 성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들어왔다기보다 비틀거리며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 말이죠. 어머니, 성훈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속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라.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고 제가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가서 돕고 싶다고까지 했었죠. 그래요. 저도 기억합니다. 며느리 최수진은 32살로 태산건설 하청업체인 성진건업 최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착해 보여서 결혼을 허락했었죠. 그런데 변했다고? 예. 제가 태산건설로 이직했다고 하고 본부장이 되어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말한 뒤부터였어요. 갑자기 상류층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백화점 주차장에서였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차 문을 늦게 열었다고 수진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죽게 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흘렸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물수건을 그 사람 얼굴에 던졌습니다. 못 배운 티 낸다고 그렇게 모욕을 줬어요.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무섭습니다. 약자에게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 진짜 모습일까 봐요.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저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봐주세요. 만약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무엇보다 회사 후계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문제이기도 했죠. 결혼 상대를 잘못 만나면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연극 한 편 해야겠구나. 내가 배우가 되는 거지. 다음 날 저는 출근 전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옷장에는 이탈리아제 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지나쳐 맨 안쪽 구석에 있는 낡은 옷가방을 꺼냈습니다. 몸빼 바지, 늘어난 티셔츠, 낡은 운동화. 시장에서 구해온 옷들이었어요. 하나씩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완벽한 시골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래, 이제 시작이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꾸나.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때처럼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기분이었어요. 다만 이번 현장은 건설 현장이 아니라 며느리의 인성을 검증하는 현장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거짓이 필요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거짓말 말이죠. 지하 주차장에는 김 실장의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가게. 급할 것 없어.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은 건물들이 곳곳에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건물들의 주인이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태산더 노블레스. 이것도 제가 지은 아파트였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지은 집에서 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러 가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회장이라 부르지 마. 그냥 할머니야. 저는 차에서 내려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걸음걸이도 느리게 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었죠.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힘들었죠.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겐 한 달만 신세를 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였죠.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제 몸은 멀쩡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이죠.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몸빼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제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띠링동.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하는 걸까요? 저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파왔죠. 보따리도 무거웠고요. 문틈으로 안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슉슉 뿌리는 소리까지. 15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환영의 인사는 없었죠. 대신 하얀 마스크를 쓰고 앞치마까지 두른 채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저는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치익. 차가운 액체가 제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눈을 감을 틈도 없었어요. 코를 찔렀죠.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숨 쉬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분사형 소독기를 제 몸 전체에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치익, 치익, 치익. 시골 흙먼지에 무슨 균이 있을지 알아요? 완전히 소독해야 해요. 소독약이 얼굴과 머리카락, 옷에 쉴 새 없이 뿌려졌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따가웠습니다. 코끝이 아렸죠. 입안으로도 소독약 맛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아직 안 돼요. 더 뿌려야 해요.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보따리까지 정조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할 옷가지들이 든 보따리였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저 더러운 짐덩어리로 보였나 봅니다. 어우, 퀴퀴한 냄새. 바퀴벌레 알 묻어왔을지 몰라. 수진은 현관 구석에 쌓여있던 대형 김장 비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보따리를 확 낚아채서 비닐 속에 쑤셔 넣었어요. 묶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 쪽으로 던져버렸죠. 쿵! 보따리가 베란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자, 들어오세요. 어머니. 수진이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안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죠. 제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수진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수진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손수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앉으려던 소파 쿠션 위에 손수건을 펼쳐서 올려놨죠. 이거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거든요. 어머니 옷에 뭐 묻어 있을지 몰라서요. 자, 이제 앉으셔도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등을 기댈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봐 말이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했어요. 아니, 깔끔하다기보다는 살균된 느낌이랄까요?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구나. 아, 잠깐만요. 수지는 부엌으로 갔다가 일회용 종이컵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유리컵이나 머그컵이 아니라 종이컵이었어요.
사용하고 버리라는 의미였겠죠.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도 이런 대접은 받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성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가로막았죠. 여보, 씻고 와요. 회사 균 묻었어요. 알았어. 성훈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씻더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자, 밥 먹어요. 수진이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앉을 자리에는 하얀 접시가 놓였어요. 그 위에는 핏기 도는 한우 스테이크가 올라갔습니다. 와인잔도 준비됐죠. 그리고 제자리. 식탁 맨 구석, 거의 모서리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낡은 양은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식은 흰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곁들임은 단무지 몇 조각. 그리고 누군가 먹다 남긴 듯한 김치 꼬다리였죠. 저는 그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기야, 노인분들은 저녁에 고기 드시면 소화 안 돼서 밤새 앓으셔. 수진이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달달한 목소리였어요. 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죽 끓인 거야. 소화도 잘 되고 좋잖아. 그치 어머니? 수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대답하라는 압박이 느껴졌죠. 그래. 고맙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네. 역시 우리 어머니는 달라.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고기를 자를 때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식은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성훈이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스테이크를 한 입도 먹지 않은 채였어요. 나는 배 안 고파. 왜? 회사에서 뭐 먹었어? 그냥 입맛이 없어.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슬쩍 식탁 밑으로 아들의 발을 툭 찼어요. 눈으로 신호를 보냈죠. 참으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성훈이는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와인 잔을 들었어요. 붉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죠. 입술을 깨물며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천천히 마셔.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성훈이는 나이프를 들어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썰고 또 썰고 접시 위에 고기가 작은 조각들로 난도질 당했죠. 저는 죽 한 그릇을 억지로 다 비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어요. 단무지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한바집에서 먹던 밥이 차라리 나았다고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피곤하시죠? 수진의 말에 잠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 그런데 네일 아트 예약 시간이 늦었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수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며 거울을 보더니 립스틱을 고쳐 발랐죠. 여보, 나 11시쯤 올게. 그래.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성훈이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만 남았어요. 성훈이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죠. 내가 할게. 어머니, 괜찮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스테이크 접시에는 기름기가 흥건했습니다. 프라이팬도 더러웠죠. 와인 잔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찬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거친 수세미가 손바닥을 긁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름때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이 손이 지금은 며느리가 남긴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낡은 옷.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성훈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성훈아. 예, 어머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성훈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마련해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다용도실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요 한 장이 깔려 있었죠. 베개도 없었습니다. 저는 요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몸에서 그 냄새가 났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차갑게 식은 그 눈빛이 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현장에서 늘 들고 다니던 수첩이었어요. 펜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날, 소독약 세례, 설거지, 다용도실,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더군요. 친구들과 브런치 약속이 있다고 했죠. 저는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얇은 요 한 장으로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거실 창문으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산더 노블레스. 5년 전 제가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한 아파트였어요. 20층짜리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경수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단지 입구 쪽 소나무 몇 그루가 눈에 띄게 시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몸빼 바지 차림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죠. 역시나였습니다. 입구 쪽 소나무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잎이 누렇게 변했고 가지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밑으로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조금 파냈어요. 흙이 질척했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였죠. 더 깊이 파보니 배수층이 엉망이었습니다. 에잉, 조경업체 어디 썼어? 뿌리가 다 썩겠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현장에서 늘 들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펜으로 꼼꼼히 적었죠. 조경하자. 소나무 5그루. 배수층 불량. 재시공 필요. 저는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차장 진입로를 내려가는데 벽면에 뭔가 보였습니다. 미세한 금이었어요. 아주 가느다란 선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죠. 저는 벽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두드려 봤어요. 똑똑, 똑똑. 소리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손가락을 갈라진 틈에 넣어봤어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장 크랙이 아니었어요. 구조적 문제일 수 있었죠.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첩에 또 적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진입로 외벽. 구조 크랙 의심.
정밀 안전 진단 필요. 주차장을 나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지 한가운데 놀이터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놀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네, 시소, 미끄럼틀.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미끄럼틀 손잡이가 덜컹거렸습니다. 나사가 풀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잡고 올라가다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었죠.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나왔어요. 미끄럼틀 밑에 쪼그리고 앉아 동전으로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나사가 단단히 조여졌어요. 그때였어요. 어머, 저기 봐. 웬 할머니가 놀이터 기구를 뜯어가려고 해.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서너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깨에는 비싼 가방을 메고 있었죠. 옆에 있던 여자들도 모두 화려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수진아, 저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혹시 너희 시어머니 아냐? 우리 아파트에 저런 노인네가 있었나? 수진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미쳤어? 우리 시어머니는 시골에 계셔. 저 노인은 그냥 우리 집 청소해주는 도우미 아줌마야. 도우미 아줌마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계속 나사를 조이는 척했죠. 수진이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탁 쳤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왜 남의 아파트 기물을 파손해요? 도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진은 제 귓가에 바짝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집에 좀 처박혀 계세요. 쪽팔리게 진짜. 저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낮췄죠. 아니, 여기 나사가 풀려서 애들이 다치겠길래. 그게 어머니가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관리사무소 직원이에요? 수진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어요. 아저씨, 여기 외부인 통제 안 해요? 젊은 경비원이 뛰어왔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이 노인네가 놀이터 고철 뜯어가려고 하잖아요. 당장 끌어내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저는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라 나섰죠. 하지만 며느리를 한번 돌아봤어요. 수지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놀이터를 벗어나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왔어요. 경비원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민원이 들어와서요.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저는 천천히 걸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요위에 앉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거였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죠.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용도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가 부탁드렸죠. 제발 그 거지 같은 옷 입고 단지 돌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벽에 금이 갔길래.
금이 가든 무너지든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건축가예요? 전문가예요? 제발 좀 없는 사람처럼 방에만 계시라고요. 없는 사람처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말을 꺼냈어요. 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요. 앞으로 어머니는 거실 화장실 쓰지 마세요. 뭐라고? 냄새나고 물 튀는 거 싫으니까요. 안방 화장실도 당연히 안 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쓰란 말이냐? 상가 건물 화장실 쓰시던가요? 아니면 밤에 요강이라도 쓰세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도 못 쓰게 한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수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적었던 하자 목록이 보였죠. 조경하자, 외벽 크랙, 놀이터 안전 문제. 그 밑에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가장 큰 하자, 며느리 최수진, 인성부실 공사 심각.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아파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인데 지금은 이 좁은 다용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훈이가 퇴근했어요. 저는 다용도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죠. 수진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또다시 아들 부부 앞에는 근사한 요리가, 제 앞에는 식은 밥과 김치만 놓였어요.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삼켰죠. 배를 채워야 견딜 수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또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식은 그 눈빛, 저를 도우미 아줌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화장실도 쓰지 말라던 그 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며느리는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용도실에서 지내며 며느리의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하지만 회사 일은 멈출 수가 없었죠. 중요한 결제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죠.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후드를 머리에 썼어요.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였죠.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었어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몸을 빼내 복도로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김 실장의 차였습니다. 김철수 실장, 55살로 제 비서실장이었죠.
20년 넘게 제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수고들 많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석에서 돌아봤어요. 서류 가져왔습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신도시 개발 관련 긴급 결재건이었죠. 내일 오전까지 이사회에 올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만년필을 꺼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 위를 봤습니다. 15층 베란다 쪽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빛의 반사였죠.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김 실장에게 건넸죠. 조심해서 가게. 네, 회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90도로 인사했어요. 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일어나 있는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이었죠. 다시 한번 확인 사항을 물어보러 전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그건 처리 어떻게 됐나? 평택 현장 말씀이십니까?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요. 다리 하나 끊어버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묻어버리라고. 건설 현장 용어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하도급 연결 고리를 끊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마무리하라는 뜻이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다다닥. 누군가 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요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며느리가 뭘 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자기야, 자기야 일어났어? 응? 왜 그래? 아들 성훈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이상해. 완전 이상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젯밤 새벽에 몰래 나갔다 왔어. 저는 안방 문 쪽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어요. 검은 차가 왔는데 양복 입은 남자들이 어머니한테 절하더라고. 완전 조폭 영화 같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 주고받는 것도 봤어. 망원경으로 똑똑히 봤다고. 수진아, 너 무슨 말을. 아니 진짜라니까.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다리 끊어버리고 묻어버리라고 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오해한 거였어요. 자기야, 어머니 100% 범죄 조직 보스야. 기업형 조폭이거나 보이스피싱 총책일 거야. 그만해, 수진아. 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집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내쫓아야 해. 우리까지 공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어. 닥쳐.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신이 안 믿으면 CCTV 확인해봐. 됐어. 나 출근해야 해. 성훈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분노,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아침 식사 잘 챙기고 계세요. 그래, 고맙다. 성우는 씻지도 않고 옷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섰죠.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방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어머니, 왜 그러냐?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정체가 뭐예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새벽에 몰래 나가신 거 다 봤어요. 검은 차, 양복 입은 남자들, 돈봉투. 착각이다. 착각이 아니에요. 전화 통화도 들었다고요. 다리 끊고 묻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범한 시골 할머니는 아니라는 거, 그건 확실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네가 알 필요 없다. 그냥 네 할 일이나 해라. 할 일이요? 범죄자 숨겨주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 입 조심해라.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요 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일종의 벌이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어요. 며느리 수진 망상 시작.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 위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며느리의 본 모습을 하나둘씩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만 더 참으면 됩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쉬어야 했어요. 거실에서 수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수진이야.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며느리는 친정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더 오해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목욕탕 가서 때 좀 밀고 오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제가 목욕비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씻고 오세요. 수진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았다.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목욕탕에 가라고 했을까요? 목욕탕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10,000원을 냈어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습니다. 목욕탕 물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탕 속에 몸을 담갔어요.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목욕을 했을까요? 저는 옷을 입고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풍겼어요.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안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 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와 이불만 남아 있었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죠. 옷 가방만 빼고 비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물건들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큼지막한 습기 제거제와 탈취제가 놓여 있었어요. 제 물건 대신 말이죠. 저는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네. 왜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팩을 붙이고 있었어요. 내 물건들 어디 갔느냐? 아, 그거요? 청소했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해서요. 그럼 어디 뒀느냐? 버렸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버렸다고? 네, 다 오래된 거잖아요. 곰팡이 냄새나고, 특히 그 낡은 펜? 잉크 다 새고 더러워서 그냥 버렸어요. 그 만년필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냥 고물펜인데. 고물펜. 남편의 유품을 고물펜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버렸느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장에 갖다 뒀어요. 아마 벌써 수거차가 가져갔을걸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수진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뛰어갔죠.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씩 뜯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봉투, 음식물 쓰레기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종이와 비닐이었죠. 세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족발 뼈다귀가 나왔어요. 김치 국물이 손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적였죠.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케이스였어요. 벨벳 케이스? 찾았다. 저는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족발 기름과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몽블랑 만년필. 잉크가 새어나와 케이스 안을 더럽히고 있었죠. 저는 만년필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이거 당신 유품인데.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이 만년필로 첫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그날 남편은 웃으며 말했었죠. 여보, 이 펜으로 우리 미래를 쓸 거요. 그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이 만년필만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꿈이, 남편의 땀이, 남편의 사랑이 담긴 이 만년필만은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족발 뼈다귀와 쓰레기 사이에 처박아 버렸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만년필을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성훈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성훈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고 제 손에 들린 만년필을 보고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봤죠. 이거 아버지 만년필 아닙니까?
그래. 내 아버지가.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흐느낌만 터져 나왔어요. 성훈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손에서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족발 기름이 묻은 만년필을 바라보는 성훈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성훈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성훈이의 팔에 기대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성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성훈이는 만년필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거실에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당신 벌써 퇴근했어? 성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어요. 요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말이죠. 밤이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성훈이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였죠. 한참을 타이핑하더니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를 뽑는 소리. 잠시 후 성훈이가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래, 잠이 안 와서.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이야기합시다. 성훈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성훈이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 중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성훈이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두툼해 보였어요. 무언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다녀오겠습니다. 성훈이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무엇을 결심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도요. 며느리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유기. 더 이상 참을 수 없음. 며느리 최수진 선 넘음.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요. 만년필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성훈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활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회사에서 들고 온 우편물을 수진에게 내밀었어요. 수진아, 이거 봐. 회사에서 나왔어. 봉투를 뜯더니 안에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카드였어요. 태산 리조트 오픈 파티 초대장이야. 숙박 이용권도 있네. 성훈이가 봉투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태산건설에서 이번에 새로 지은 초호화 리조트였죠. 바로 제가 직접 설계를 감독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첫 리조트 사업이었어요. 수진이 초대장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진짜네. VVIP 파티래. 자기야, 우리 이거 꼭 가야 해. 그래, 주말이니까 가족여행 겸해서 다녀오면 좋겠다. 성훈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가족여행? 응, 어머니도 모시고 가면. 안 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성훈이가 놀라 아내를 봤어요. 왜? 그냥 안 돼. 우리끼리 가야지.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에 큰 캐리어 3개가 나와 있었어요. 수진은 아침부터 짐을 쌌던 거였죠. 자기야, 짐 다 챙겼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장에서 명품 드레스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도 3개나 준비해놨죠. 파티에 뭐 입고 갈지 고민된다. 샤넬로 할까? 구찌로 할까? 수지는 거울 앞에서 옷을 이리저리 갖다 대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성훈이도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머리도 미리 미용실에서 손질한 모양이었죠.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출발하자. 길 막히면 안 되잖아. 수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향수를 뿌렸어요. 진한 향기가 거실까지 풍겼죠. 재벌들 많이 온대. 거기서 인맥 좀 쌓아야지. 수진이 신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벗었다 하며 포즈를 취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들뜬 얼굴이 보였죠. 상류층 파티에 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봤습니다. 성훈이가 차 키를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잠시 망설이더니 아내를 돌아봤어요. 수진아, 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같이 모시고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거기 VVIP 파티라고. 대한민국 상류층이 다 모이는 자리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냄새나는 시골 할머니를 데려가면 우리까지 급 떨어진다고. 창피해서 못 데려가. 성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어머니, 거짓골로 어딜 껴요? 집이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골.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우리 이틀 있다 올 테니까. 수진이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듯 말했죠. 도둑 들면 어머니가 다 물어내야 하니까 집 잘 지키세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걔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냉장고에 먹던 반찬 있으니까 그거 드시고요. 우리는 리조트에서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성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성훈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잘 다녀오너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훈이가 문을 나섰어요. 어머니, 진짜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락이 찰칵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죠. 성훈이와 수진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캐리어 3개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시골 노인이 서 있었어요. 낡은 옷에 구부정한 허리, 며느리의 모욕을 묵묵히 견뎌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고급 정장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몸빼 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늘어난 티셔츠도 벗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그 옷들을 내려다봤죠. 이 옷들과 함께 굴욕도 벗어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라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내 집에 오물을 들릴 순 없지.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탈리아제 명품 정장이었어요. 구두도 신었죠. 손목시계도 찼습니다. 스위스제 명품 시계였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김말순이 돌아온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네, 회장님. 리조트 오픈 파티 최수진 출입 금지시켜. 그리고 지금 당장 헬기 띄워. 내가 직접 가서 박살낸다. 네. 회장님, 박살이요? 그래, 이 아파트 옥상으로 보내. 30분 안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리조트에 연락해. 내가 직접 간다고. 특별 준비 필요 없어. 조용히 처리할 거니까.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지갑, 명함,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며느리의 죄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소독약 세례, 설거지, 도우미 취급, 화장실 금지, 만년필 유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개 취급, 집 지키기 명령, 더 이상 참지 않음.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30분 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였어요. 태산건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헬기가 옥상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으며 걸어갔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내려와 제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생했네.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안에는 경호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출발하게.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산더 노블레스 아파트가 보였어요. 제가 지은 아파트였죠. 저 안에서 며느리에게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신나게 리조트로 가고 있겠죠. 상류층 파티에 참석한다고 들떠 있을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자신이 상류층인 양 착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상류층이 누구인지 말이죠. 회장님, 4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알았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시간이었죠. 헬기는 남쪽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산을 넘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향했어요. 태산 리조트.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급 리조트가 저 아래 보였습니다. 최수진, 너는 곧 알게 될 거다. 네가 무시하고 학대한 그 시골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말이야.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헬기가 리조트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김 실장이 제 손을 잡아 내려주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회장님, 로비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아, 기계 고장 아냐? 왜 출입이 안 돼?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프런트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프런트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초대권은 이미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뭐? 무효?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태상건설 직원이라고. 수진이 초대장을 데스크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받은 정식 초대장이야. 당장 매니저 불러. 그래도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우리 아빠가 태상건설 협력사 최 사장이야. 수진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성진건업 최 사장 딸이라고. 당장 들어가게 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수진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그만해. 성훈이는 옆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뭐야? VVIP 파티인데 저런 사람이 왜 와? 완전 진상이네. 휴대폰으로 찍어야겠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수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매니저 불러. 당장 매니저 불러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조트 총지배인 장민호, 베테랑 호텔리어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왔어요. 임원들도 따라왔죠. 회장님 오신다. 빨리 정렬해. 직원들이 일제히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경호원들도 도열했어요. 저는 천천히 당당하게 로비 쪽으로 걸어 나왔죠.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섰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수진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상황 파악을 못한 모양이었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오셨어요? 이 옷은 어디서 났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설마 밥 얻어먹으러 오신 거예요? 아,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요? 수진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총지배인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감히 누구를 함부로. 민호가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오셨습니까, 회장님? 리조트 임원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로비 전체에 인사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봤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입과 코를 가렸어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어우, 어디서 악취가 나네. 수진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안팀, 여기 소독 좀 다시 해야겠어. 오염물질이 들어왔네. 보안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을 돌아봤어요. 경사스러운 날에 잡음 내지 마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것들 끌고 2층 접견실로 와. 내 리조트 물 흐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게. 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뭐, 회장님?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성훈을 봤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보안 요원 2명이 수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라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수진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수진을 끌고 갔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말이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의 비명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성훈이가 묵묵히 수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 아시는 분인가 봐. 아니, 회장님이 저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걸 보니.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제 수진이 아냐? 고개를 돌려보니 수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저를 도우미 아줌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죠. 맞네. 수진이다. 쫓겨나나 봐. 어머, 그런데 저 회장님. 한 여자가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막았어요. 저분, 그때 그 도우미 할머니 아냐? 헉, 진짜네. 그때 놀이터에서 쫓아낸 그 할머니. 도우미가 아니라 회장님이었어? 여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김 실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회장님, 접견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저는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로비를 한번 돌아봤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통쾌하셨겠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본격적인 심판은 지금부터야.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접견실이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죠. 접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진과 성훈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성훈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앉아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내려다봤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VVIP 접견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된 밀실이었죠. 창문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문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걸이에 손을 올렸어요. 수지는 제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성훈이는 창문 없는 벽 쪽에 서 있었어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아니 회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인이면 소독약을 뿌려도 되고 식은 밥을 먹여도 되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해도 되는 거냐?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내가 한 짓 하나하나 내가 다 기록해뒀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보여줬어요. 소독약 세례, 격리된 밥상, 화장실 금지, 도우미 취급, 만년필 유기, 개 취급.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수진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였죠.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7살의 중년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태산건설 협력업체 성진건업의 최동호 사장, 수진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동호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거의 슬라이딩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동호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 딸년이 미쳐서 회장님을 몰라뵀습니다. 제가 대신 죽을 죄를 받겠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최 사장, 고개 들어봐. 동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딸을 봤습니다. 그 순간 동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내가 왜 여기?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다시 수진을 봤어요. 상황이 이해가 된 모양이었죠. 사돈이 회장님? 동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럼 제 딸이 회장님한테. 그래, 당신 딸이 나한테 소독약을 뿌리고 개 취급을 하고 남편 유품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동호가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잘못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며 멍해져 있었어요. 아마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호 앞에 던졌어요. 철퍼덕.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 사장, 자네 딸 덕분에 성진건업은 아웃이야. 동호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계약 파기하고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회장님, 이러시면 저희 회사가 30년 동안 쌓아온 거 알아. 하지만 당신 딸이 한 짓에 비하면 싼 거야. 동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성훈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성훈이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년필 사건이 있던 날 밤 서재에서 작성했던 그 서류였죠. 성훈이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수진의 얼굴 앞에 던졌어요. 뭐야 이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이혼 소송 소장, 장인어른. 성훈이가 동호를 받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도 끝입니다. 성훈아. 수진이 성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갑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요. 성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 부도의 이혼까지 벼랑 끝에 몰린 거였죠. 안 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콧물도 흘렀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저는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살려달라고? 네. 제발요. 뭐든지 할게요. 그때 동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 달려가더니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이 미친년아. 동호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같은 건 내 딸도 아니야.
당장 호적 파서 나가. 아, 아빠. 너 때문에 30년 일군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이 천하의 못난 년아. 동우가 또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최 사장. 회장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내려다봤어요. 살고 싶으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네, 네, 살고 싶어요. 그럼 몸으로 때워라. 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6개월간 태산건설 평택 현장 한바집으로 출근해. 한바집이요? 그래, 인부들 밥하는 곳. 거기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40년 전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가 버린 밥알 무게를 뼈저리게 느껴봐. 네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삶을 직접 살아봐. 저는 수진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하루라도 도망치면 그날로 네 친정은 공중분해다. 알겠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인다기보다 격려하듯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어요. 수진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최 사장, 마지막 기회야. 딸 잘 감시해. 6개월 못 버티면 자네 회사 진짜로 끝이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우가 또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어줬죠.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동우도 옆에서 울고 있었죠. 성훈이만 창 없는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경기도 평택 태산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 저는 검은 세단 안에서 멀리 한바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바집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친정아버지 동우의 차였죠. 뒷문이 열리더니 수진이 내렸어요. 어제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던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낡은 점퍼, 고무장갑까지 40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동우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죽은 듯이 일해. 알았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는 대답도 안 기다리고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수진이 한바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물었어요. 아니, 조금만 더 지켜볼 거야. 한바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보고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집 주방에는 박순덕 이모 베테랑 조리사가 있었어요. 30년 넘게 건설 현장 밥을 해온 분이었죠. 순덕 이모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손 내밀어봐. 수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화려한 젤 네일이 반짝거렸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큐빅까지 박힌 손톱이었죠. 순덕 이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손톱으로 밥에 독 타려고 순덕 이모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을 확 잡았습니다. 싹둑, 싹둑. 아, 이모님, 아파요. 닥쳐. 여기는 내가 다니던 네일샵 아냐. 젤 네일이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수진이 공들여 받았던 손톱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기선 손톱 짧게, 머리카락 묶어, 귀걸이 목걸이 다 빼. 알았냐? 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순덕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기 쌀포대 보이지? 40kg짜리. 저거 창고에서 여기까지 10포대 날라. 40kg요? 못 들어? 수진이 창고로 갔습니다. 쌀포대를 들어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온몸에 힘을 줬어요.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비틀비틀 걸었죠. 세 걸음 못 가서 넘어졌어요. 쿵!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났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빨리 안 일어나? 9포대 남았어. 순덕 이모가 소리쳤어요. 그날 이후 수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양파 500개를 까면서 눈물 콧물을 쏟았죠. 손가락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습진이 생겼습니다. 점심에는 인부 150명분 밥을 퍼야 했어요. 저녁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렸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손은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펴지지 않았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고독이었어요. 남편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죠.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나 수진이야. 너무 힘들어. 죽은 듯이 일해서 죗값 갚아. 전화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수진의 모습을 매일 같이 보고받았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쌀포대를 혼자 들 수 있게 되었어요. 양파를 까도 예전만큼 눈물이 나지 않았죠. 손은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볼은 푹 꺼졌습니다.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배식대에 서서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했거든요. 건장한 인부 한 명이 식판을 들고 왔어요. 수진이 국을 떠서 식판에 부으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철퍼덕 뜨거운 국물이 인부의 작업복에 쏟아졌어요. 아!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줌마, 눈깔삐었어? 인부가 수진에게 소리쳤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냄새나게 옷 버렸잖아. 냄새, 재수없게 눈깔삐었냐? 수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그 말들, 어디서 들어본 말들이었어요.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소독약을 뿌리며 했던 말, 놀이터에서 소리쳤던 말, 집에서 화장실 쓰지 말라며 했던 말, 냄새나니까 소독해야 해요. 수준 떨어지게 왜 돌아다녀요? 눈치 없이 왜 껴요?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지는 더러운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인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주로 인부의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인부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참회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한바지 반이 조용해졌어요. 인부들이 멈춰서서 수진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여자가 바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한바집 창문 앞 검은 세단 안. 저와 성훈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훈이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어머니, 왜? 수진이가 저렇게 울고 있네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알기 시작한 거다. 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기분인지.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저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사이드 미러로 한바집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힘들어서 우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차가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김 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 분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저는 수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볼, 거칠어진 피부,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가 붙어 있었죠. 6개월간 쌀 포대를 나르고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한 손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평범한 청가방이었죠.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들어와. 앉아라.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성훈이가 들어왔어요. 제 옆 소파에 앉았죠. 수진을 봤습니다. 아내의 변한 모습에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게 뭐냐? 저는 쇼핑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쇼핑백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새 것이었죠. 만년필은 제가 버린 거랑 같은 모델이 없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바집에서 받은 월급 모으고 적금도 깨서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저는 만년필을 들어봤습니다. 몽블랑 최고급 라인이었어요. 꽤 비쌌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진이 다른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천이었어요. 내복이었습니다. 빨간 내복. 올겨울 따뜻하시라고요. 한바집에서 일하면서 겨울에 현장 인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따뜻한 내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내복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못됐는지 매일 생각했어요. 소독약 뿌린 것도, 화장실 못 쓰게 한 것도, 만년필 버린 것도 다 제가 미쳤었어요. 눈물이 수진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정말 죄송했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성훈을 봤어요. 성훈 씨, 이혼해 줄게. 도장 찍어왔어.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훈 앞에 내밀었어요. 나 당신 아내 될 자격 없는 거 알았어. 6개월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한 짓들.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어. 성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수진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빨간 내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몸에 대봤어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색깔 참 촌스럽네. 수진이 움찔했어요. 근데 따뜻하긴 하겠어. 저는 내복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열었죠. 남편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진작 찾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세척하고 수리 맡겼더니 다시 쓸 수 있게 됐어. 저는 낡은 만년필과 새 만년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사온 이 새 만년필도 나쁘진 않구나. 정성이 느껴지니까.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훈을 봤어요. 눈짓을 보냈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성훈이 이혼 서류를 들었습니다. 서류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성훈이 수진을 봤습니다. 앞으로 당신 하는 거 봐서 그때 가서 법원에 갈지 결정할게. 수진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고마워. 고마워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울음 그만 그치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수진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슬쩍 잡아 일으켰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습니다. 한바짓밥 말고 제대로 된 밥 먹자고. 따라와. 수진이 눈을 껌뻑였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뭘 그렇게 봐. 며느리 밥 한 끼 사주겠다는데. 저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성훈이도 일어나 따라왔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한정식 집으로 가자. 따뜻한 국물 있는 대로.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와 수진 그리고 성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6개월 전 저는 시골 노인으로 변장해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소독약 세례를 받고 화장실도 못 쓰고 쓰레기통에서 남편의 유품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진짜로 변한 건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타자.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저는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수진과 성훈이 뒤따라왔어요. 검은 세단이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죠. 저는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6개월 전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해? 안 타? 수진이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성훈도 탔어요. 출발하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며느리와 저 사이의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뗀 거죠. 차가 한정식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란히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죠.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오늘 저녁은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집이 이제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밥상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준 시어머니와 그 기회를 잡은 며느리,
이들의 진짜 가족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봄날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족과 함께 먹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따뜻한 밥 한 끼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